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7년이 나왔어요. 너무 싸게 끊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결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변호사님. 자, 지금 일단 단전단수 지시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일단 법원이 윤석열 계엄은 내란이다. 이 점은 이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내란과 관련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해서도 내란과 관련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은 대단히 명확했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아예 형법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국헌문란인지, 국헌문란이라는 건 헌법을 사실상 교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리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입법부는 계엄군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둘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에 군을 보냈고 또 폭동이란 것도 아예 이 부분과 관련해선 판례에 설시가 있습니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 이 그렇지. 부분에 대해선 법관들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 이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는 점을 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7년형 네. 사실은 뭐 이제 좀 세다면 센 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내란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분노에 비하면은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왜 7년이 네.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씨와 대비해 보면 한덕수도 똑같이 구형량은 15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민 구형 15년, 한덕수는 선고 23, 이상민 7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한덕수는 네. 더 많이 나왔는데 이상민은 절반도 안 되게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내란에 대한 어떤 법원 각각의 이 평가 그리고 태도의 차이를 여실히 좀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형량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 더 말리고 이 부분을 제지시켜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좀 크다라고 본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지만 어쨌든 계엄이 외형적으로나마 이 정당성을 띨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만들어줬다라는 점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 더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계엄이 일어났을 때 가장 관련이 되는 주무부처가 국방부랑 행안부. 그렇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입을 막고자 시도하는 이 정권의 비판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를 계속해서 단전단수를 어쨌든 지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거짓말로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기괴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었거든요. 네. 아닌데 나 김장 행사를 하러 가는 날이라 했던 날이라 그 부분과 관련한 문건을 봤을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같이 문건을 검토한 한덕수 씨는 나는 이상민의 그날 개인 일정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계엄을 한다고 그 쌩 난리를 치던 오밤중에 자기 김장 당국이 행사에 갔던 얘기를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짓말로 일관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엄벌이 비교적 상응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혹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제 오는 19일 네. 아닙니까? 오는 19일이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건데 맞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굳건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더 있잖아요. 무죄가 무죄 내려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네.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해줬을 때 약간 그
수사 관할에 대해서 예. 물음표를 조금 쳤던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지켜봐야 될 쟁점인 것 같고요. 근데 앞선 그러면 재판에서는 수사관하에 네.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그러니까 여러 재판에서 그 부분이 일관돼서 확인이 됐었는데 워낙 돌출적인 재판을 했던 재판부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을지도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관할이 없다 끝 이렇게 할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만 아주 없다고는 이 재판부가 보여주진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다만 그 허들을 넘는다면 네. 다른 재판부가 이 예. 부분이 뭐 언론 눈치 보고 다른 재판부 재판 결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네들 합의부에서 나름대로 수기하고 논의해가지고 합의 절차를 거쳐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 제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네. 그 부분을 떠나서 네. 지금까지 그러면 한덕수, 이상민 다 누구 지시받고 했습니까? 우두머리 윤석열 지시받고 한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은 지금까지 국무위원들의 어떤 그런 평가보다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형 무기 아니면 무기징역도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예예. 이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는 가능합니다만 네. 일단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만약에 선고한다고 하면은 이게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 법체제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자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와 영원한 격리를 의율한다면 네. 그거는 사형 선고밖에 답이 없어서 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게 또 정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만약에 관할권을 갖고 또 시비를 건다면 그래서 후속 취소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또 관할권을 갖고 시비를 걸면은 공소기각을 한다는 건가요? 관할권이 문제가 되면 이게 수사권, 관할권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공소기각을 합니다. 공소기각을 한다는 건 뭐죠? 공소기각은 저희가 실무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데 최근에 곽상도 씨 공소기각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그게 대장동 일당들도 이제 무죄를 받았던 부분이 같은 논리이긴 한데요. 이를테면 뇌물죄로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곽상도 씨가. 네. 근데 뇌물의 행태 그 화천대유의 아들을 취직시켜 가지고서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게 사실은 대가관계 청탁성의 금품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한번 받았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적용 죄명만 적용 법조만 달리해서 이거 청탁금지법 아니야? 라고 해서 이중 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네. 이 정도는 공소권을 남용한 거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부분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쌍둥이 사건으로 이중 기소를 했다. 공소권 남용.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 내지는 관할권이 없는데 잘못 수사를 했다. 이러면 아예 첫 문턱을 못 넘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공소기각이 나온다면 그 가능성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뭐 최악이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를 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무죄는 네. 하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무죄 상태에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염려해야 될 텐데 공소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너는 내란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수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기각이야. 네.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논리를 구성한다면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법원이 이런 아주 지연말단적이고 사실상 다른 재판부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그거는 법원 신뢰는 완전 급락직하는 거고요. 지금도 신뢰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나서서 단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다 일어나야지 또 뭐 그 내란 때 국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때 이제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사실은 좀 이런 염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판소원제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사심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얘기하는데 이 재판소원 제도 때문에 지금 네. 대법원이 사법부가 빡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예, 예. 어떻게 이 부분과 재판소원 제도 어떻게 관련해서 보세요? 네. 네. 일단 이제 재판소원 제도는 지금도 이제 3심제가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후적으로 우리가 조금 제도적인 좀 보완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대법원에서는 소남용이 엄청나서 뭐 비용이 더 엄청나게 증가해서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못 받는다 뭐 이런 논리를 펴왔는데요. 글쎄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설계했던 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3심제에 굴복해가지고 재판 한 번 더 받고 싶으면 헌재로 가져가 이게 아니고요. 이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 내에 반한달지 아니면 이 판단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상당한달지 이런 여러 허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도 재심이란 절차가 있잖아요. 과거에 변조된 증거로 했달지 아니면 거짓 증언으로 내가 유죄를 받았달지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면 네. 이 재심의 절차가 하나의 구제책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별도로 헌법의 관점에서 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헌법의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그 요건을 하면 한 번만 더 봐달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남용이 된다? 네. 이게 논의도 못할 거다. 논의도 못할 거면 해외 입법례가 없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독일, 뭐 스페인 이 제도를 지금 가져가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여기에 포섭되는 사건은 많이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재판 소원제 관련해서 네. 그냥 논의도 못한다. 이거는 뭐 이재명 봐주기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발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렇더라고요. 한마디 썼습니다. 아, 당신이 대법원장 되기 전에는 이런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진짜 맞습니다. 이거를 막아야겠다 생각되면은 거취를 표명하시라.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에 대한 판결, 아울러 곧 있을 직위원회 윤석열에 대한 판결 전망까지 해봤습니다.